네, 오늘은 우리 SML 아주 또 특별한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혹시 뭐 물론 못 보셨겠습니다만 네. 어제도 아주 그 리딩방의 실체에 대해서 가면 쓴 분. 보셨어요? 썸네일만요. 썸네일 보셨어요? 네. 와, 그 메타마스크 음. 가면 쓰고 나오셔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좀 전해 들었는데 한 번 더 아마 그분을 모시게 될 예정이고, 오늘은 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이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또 갖고 왔습니다. 네. 뭐죠? 중국과 중국. 아름다운 이별. 와.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름다운 정프로님? 이별. 김건모 3집에 있었죠. 그런데 네. 우리 권순우 팀장님이 어떤 내용을 갖고 오셨길래 이런 묘한 제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네. 한번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3프로TV의 권순우 씨의 팀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중국과 아름다운 이별을 한다고요? 하자고요? 아니면 할게 될 것 같다고요?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이제 우린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게 네. 저희가 그 취재팀을 꾸렸는데 저희 취재팀이 나갈 방송이 없습니다. 오. 그래가지고 3프로 모닝 라이브에 할 얘기 있는 사람들을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일단 총대를 메고 먼저 나왔고 저희 취재팀 인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방송할 곳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왜요? 네. 아니 왜 방송할 곳이 없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네. 연습을 좀 하고 아이. 자, 그럼 한번 내용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시간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아요. 좀 많이 주시는 줄 알고 안 돼, 안 왔는데. 돼. 한번 들어보시면 네. 지금 2만 1000분, 한 2만여 분 계시잖아요. 네. 정말 저분들이 다 빠져나가시면 저는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다 남아 계실 것 같아요. 4만으로 다시 올려야죠. 예, 정말 오늘 얘기 재밌습니다. 네. 뭐예요? 제가 원래 대학교 때 오늘 좀 편하게 하는 방송이죠? 네, SNS. 네. 제가 대학교 때 원래 그 칼럼니스트를 했었는데 그 제 전문 분야가 이별이었습니다. 어? 어떻게 하면 이별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가? 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문자로 하지 마라. 음. 그 최소한의 예의가 전화라도 해라. 오. 그리고 만나서 하면은 뺨 맞으니까. 뺨 맞을 수 있으니까 네. 적당한 선은 한 전화 정도다. 뭐 그리고 이제 그런 류의 시리즈를 한 20편 정도 네. 제가 주요 대기업 저널에다가 기고를 했었어요. 네. 이별을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뭐 수십 년 전에 이별 잘못했던 것들 다 폭로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맞아요. 그리고 요새 최고의 그 핫한 이별건 그 노소영 관장님이 그 싫대요. 김영 이사장님 상대로 30억 원대 30억.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정말 빨리 정리가 됐으면 싶은데 그동안에 세월이 있어서 정리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감정적으로 확 끊어버리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 뒤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지 않죠.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은 없지만 최소한 이렇게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중국 손절은 정해진 수순이다 네. 라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미국 편에 서야 되냐 중국 선에 서야 되냐라고 해서 뭐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있는데 네. 기업들은 이미 거기에 대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의 경쟁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게 한 조회수가 한 156만이 나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조용히 이별을 준비를 해왔어요. 다른 곳으로 공급망을 재편을 하고 상품 시장을 좀 다변화하고 뭐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헤어짐을 조용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의 반대, 이 결혼 반댈세 그러면서 우리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이별을 하려면은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유화적인 제스처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 이 상황이 좀 개선이 어느 변곡점을 토대로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과의 이거 경합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은 좀 했었죠. 이게 좀 뭐 제로 코로나가 끝나면 네. 조금 좋아지지 않겠느냐. 뭐 뭐 그런 류의 생각들을 좀 리오프닝 되면 예. 근데 이미 경합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동안은 조용히 이별을 준비해 왔다면 지금은 좀 더 가시적인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가장 안 좋게 하는 거는 수출이거든요. 수출. 그리고 수출이 안 좋은 거는 단순합니다.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수출이 매달 거의 한 40%씩 빠지고 있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근데 이 모습이 예전에 어떻게 나타났었냐면은 사드 배치 딱 나고서 현대차가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 감소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달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에 어떤 2월 달이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판매량이 무려 40%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40% 급감을 하고 이게 사드 배치의 여파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좀 분위기 좋아질 때까지 좀 버텨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그렇게 1년여가 지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2월이 됐을 때 그러면 기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에서 40% 빠진 거는 워낙 높았으니까 40% 빠졌는데 그럼 이제 기저가 있으니까 좀 덜 빠지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막 수십 %씩 빠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가 해소되고 양국 관계가 개선이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런데 중국의 로컬 브랜드한테 밀리면서 한때 중국 시장 점유율 거의 10% 가까이 차지했던 현대차가 지금 한국 브랜드 다 합쳐봐야 점유율이 한 1.6%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있었을 때 2015년 16년만 해도 사실 택시도 그렇고 현대차, 기아차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 진짜 없다 그러네요. 없어요. 네. 네. 중국에 좀 있었죠. 그렇죠. 네. 한 1년 우리 반 글로벌 인재. 중국 칭화대. 베이징에 있었어요. 베이징대인가요? 네. 아니요. 아. 칭화대 맞는데 칭화대가 베이징에 아, 있습니다. 베이징대 옆에 있어요. 그래요? 걸어서 5분입니다. 그 유명한 명문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요. 한 군데에 뭐 신촌 서강대 뭐 저기 뭐 연대 뭐 이런 거 붙어 있듯이. 있잖아요. 그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바로 옆에. 그 동네 장난 아니겠네. 인민대, 칭화대, 베이징. 중국 최고 인재들이 다 모여있네 거기. 명민준 뭐 이런 분들 다 모여있는. 저는 주로 거기 클럽을 많이 다녀서 인재는 아니었는데. 네. 근데 그래서 지금 네. 한국 수출이 그래요. 한국 수출이 통계 나올 때마다 매달 중국 기준 거의 한 30% 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로 코로나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네. 근데 지금까지도 반응이 없습니다. 음. 근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중국의 부상이었습니다. 서구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부족한 수요와 공급을 중국이 그거를 끌어올렸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중국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중국에서 굉장히 지금 큰 행사 두 가지가 열리고 있어요. 하나는 발전 포럼이라는 게 26일부터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보아오 포럼이라고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렸던 행사가 오늘부터 열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전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갔고 보아 포럼에는 이제 최태원 SK 회장이 갑니다. 근데 과거에 이 행사들은 굉장히 우리한테 좀 가슴 설레는 행사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국이 자신들의 발전 전략을 쫙 보여주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성장 전략을 짰어요. 야,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딱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그 중국의 발전 포럼과 보아 포럼을 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에 이제 팀 쿡도 가고 거기 이재용도 가고 그랬는데 여기서 진짜 그 중국이 보여주는 행보의 발전 포럼 벌써 23회째 개최가 됐는데 이번 행사만큼 우리한테 힘든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 와중에 내일부터는 무슨 행사가 있냐면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예. 중국에서요? 아니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화상회의인데 아. 이거에 맞불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2021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잖아요. 딱 타겟팅을. 딱 느낌이 오죠. 예. 여기 행사에 초대받지 못한 국가가 튀르키예, 헝가리, 중국, 러시아, 이란, 사우디, 캄보디아. 공동 개최국, 2차 회의 공동 개최국은 미국과 한국, 미국과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여기가 공동 개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전에 1차 회의 때 113개국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 121개국이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뷰는 다들 각기 달라요.
이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모이진 않는데 네. 이게 그럼 민주주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국가들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행사였는데 지금 중국에서 지금 발전 포럼을 여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2차 회의가 또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은 그 중국의 발전 포럼 얘기를 해보면은 네. 여기 간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뭐 이재용 팀쿡을 비롯해서 화이자 CEO 같고요. 화이자 CEO. 메르세데스 벤츠 CEO 같고요. 헥겔싱어 같습니다. 인텔 CEO, 아하. 퀄컴 CEO 다 같습니다. 갔네. 다 같죠. 예. 근데 우리도 불편하지만 심지어 미국 CEO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약간 좀 이상하죠. 기분 안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가 좀 이게 얼마나 이 복잡한 셈법들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그 발전 포럼의 5가지 구상 발전 포럼이라고 얘기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키워드가 누가 내세운 건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네. 퀴즈로 국제 거시경제 정책 조율 강화, 진정한 다자주의 견지, 국제 기술 교류 협력 강화, 친환경 협력 파트너십 구축, 공동 발전 추진. 이게 중국이 내세운 5가지 구상입니다. 전형적으로 서방 국가들이 하던 아젠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판이 흐트러진 게 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가 흐트러졌던 이유가 중국이 뭐 기술도 그냥 갖다 쓰고 자기 자국 우선적으로 정책 피고 거기에 뭐 기술 편취에 지적재산권 무시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금 WTO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지역 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아이러니하게 발전 포럼에서 뭐 국제적인 경제 정책 조율을 하고 다자주의를 견제하고 기술 교류를 협력하고 친환경 파트너십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어떤 판인지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뭐라 그랬냐면 현재 세계는 전례 없는 변화가 가속화되고 지역적 충돌과 혼란이 빈발하며 세계 경제 회복의 동력이 부족하다. 회복을 촉진하려면 공감대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적 개방을 확대하고 각국의 개방 기회를 공유하겠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뭔가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중국이 자기들을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비판받고 있던 제도라든지 관리 표준에 대한 것들을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시장들을 열겠다는 거. 우리나라 배터리 중국에 전기차 못 팔 때 거기에 중국에다가 현대차가 전기차 좀 팔아보겠다 그랬더니 한국 배터리 가지고 오면 보조금도 안 줬어요. 왜 안 주는지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원래는 기준을 잡아놓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LG가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중국 공장에서. 근데도 안 해줘요. 이래가지고 이 모양이 돼 있는데 자기네 제도 개방해갖고 확대해서 이 시장 열어서 개방의 기회를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총리 딩샤셴 부총리가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외자 기업을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외자 유치 활용을 극대화할 것이다. 개방 개혁은 마치 인류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고 잠을 자야 하는 것처럼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중국 발전 포럼에서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예. 네. 아 그래서 뭐 좀 재미없나 본데. 아니 이거 중국이랑 아름다운 이별한다며. 근데 이거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냐면은 네. 이게 지금 전 세계 비즈니스맨들한테 네. 떡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떡밥이요? 성장의 기회, 니네 되게 지금 목마르지 않냐. 여기 우리가 열어줄게. 개방 개혁이 중요한 거 아니냐. 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4%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1분기 4.8%예요. 그러면 상반기 통틀어서 2.5%인데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이번에 거의 확실하다고 이번에 발전 포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5%예요. 5%. 그럼 상반기 2.5를 했다 그러는데 5를 맞추려면 하반기에는 5를 훨씬 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정도의 성장 기회가 중국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장에 목말라 있는 수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이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고 있냐면 중국은 정부 지출이 많지 않았다 코로나 때. 네. 그리고 통화 정책상의 여유가 있다. 우리는 부양 정책을 통해서 성장률을 이만큼 낼 수 있는데 힘들어하는 수많은 기업들을 향해서 지금 문을 열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랑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은 상황에서 팀 쿡은 딱 가자마자 막 세레모니 난리가 아닙니다. 매장 가가지고 애플 뭐 폰 막 보여주면서 거기 사진 찍고 뭐 거기서 뭐 세레모니하면서 30년간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생 관계를 해왔다. 우리가 중국의 농촌 교육 너무 중요하지 않냐? 우리가 1억 위안 쏘겠다. 이런 얘기하고 팀 쿡은 그동안 중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이게 전 세계 1위 스마트폰 회사의 행보예요. 그럼 여기서 그 YMTC라고 거기에 낸드 플래시 만드는 회사 있습니다. 중국에. 네. 여기에 반도체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낸드 플래시를 채택을 해주려고 그랬던 데가 애플이었어요. 근데 애플이 채택을 해준다라는 건 단순히 사주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퀄리티를 애플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그거를 끌어올려주겠다는 행보를 보였던 게 애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장 살벌하게 경쟁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이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재용 회장이 가서는 뭐 거의 동선을 공개하지도 않았고 거의 그냥 국내 중국에 있는 삼성전기 사업장 방문해서 그냥 그 텐진의 당석이 면담하는 정도? 근데 그러면서도 안 갈 수가 없는 게 지금 삼성전기의 MLCC 카메라 모듈 공장이 텐진에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 OLED 모듈 생산 공장 아직 텐진에 있어요. 삼성 SDI 스마트 기기 전기차 쓰이는 2차 전지 텐진에서 만듭니다. 그럼 중국의 시안과 수저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와 낸드 플래시 공장 네. 있어요. 그리고 후공정 패키지 공장 있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정색하고 나 미국이랑 안 해! 이렇게 단절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랑? 중국이랑. 중국이랑. 네. 그래서 못하겠죠. 우리 감정상으로는 그런 상황에다가 네. 지금 미국에서는 가드레일 조항이니 뭐니 해갖고 지금 빨리 단절해라 라고 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또 솔루션까지 안 갖고 오면 또 그렇죠. 네, 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는 다 서론이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이 복잡한 셈법에서 이것도 제가 그 이번 주말에 나갈 것 같은데 그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한해서만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미국이 지금 자국에다가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 지으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중국에다가 투자도 하지 말고 미국의 뭐 일자리 창출과 뭐 어린이집까지 다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 벌면 다 그 환급해라 그러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그거를 안 따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지금 중국이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안 가는 거는 뭘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에다 우리 공장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점점 줄여야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K 반도체 벨트 용인을 중심으로 만들 건데 그러면 니네 반도체 장비 회사들 뭐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램리서치라든지 굉장히 큰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거든요. 네. 네. 그 회사들도 지금은 중국에 못 나가서 매출의 거의 한 3분의 1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라. 한국의 그 장비 회사들 들어오게 해줘라. 용인에. 예, 어차피 거기도 반도체 장비 납품하려면 한국 반도체 회사에다 납품을 해야 되는 의존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너네 가는 거 우리 갈게. 대신 우리가 만드는데 니네 장비 회사들 들어오게 하고 여기 실질적인 한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해라. 네. 라는 것들을 반대급부로 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미국에서 지금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하게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미국으로 종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서 하던 반도체의 표준을 미국을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 뭐 양자 컴퓨팅이 됐든 반도체의 차세대 공정이 됐든 우리 지분 넣어달라. 그래서 그 연구개발의 성과 우리 다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역으로 그걸 반대급부를 제안을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중국이 내놓고 있는 그런 그 구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열어줄게 하는 것들을 레버리지를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고민이 많은 게 이번에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 자료가 나왔는데 2024년이 되면은 전 세계 반도체 장비에서 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램리서치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니 뭐 ASML이니 여기 다 중국의 매출 비중 굉장히 큰 회사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못 가게 했잖아요. 미국 정부가. 네.
그러면 이 장비 회사들도 숨통 트일 곳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를 지금 이미 국제 반도체 장비 제조협회 자료가 한국이 여기가 제일 큰 시장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거를 레버리지로 한국 반도체 클러스터에 미국 회사든 ASML이든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한국 반도체 산업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반대로 그럼 중국에게는 뭘 또 할 수 있냐? 그럼 지금 중국에 그 반도체 공장 있는 거 앞으로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러면은 여기서 그 양회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양회. 예, 중국 양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자기네들이 아무리 봐도 첨단 반도체를 끌고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거기에 뭐 ASML, EUV 장비 안 들어가면 네. 10나노 이하 반도체 장비 반도체 만들기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시놉시스라든지 이런 그 EDA 제작 설계 IP 이런 거 못 쓰게 하면은 팹리스 하기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나왔던 양회에서 뭔 얘기가 나왔냐면은 우리 10나노 이하 선단 공정보다는 한 40나노 정도 수준의 레가시 공정. 근데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요 공정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이번 중국 양회에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것도 권석준 교수님 해주신 얘기인데, 그 지금 앞으로 첨단 장비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 가드레일 조항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첨단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기존에 있는 거는 그냥 있는 디램으로 하겠지만 점점 이거를 끝까지 뽑아 먹는 거예요. 조금 레가시 공정이 지금은 첨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레가시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 MCU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전력 반도체 이런 거는 선단 공정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공정 끝까지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뽑아 먹는 걸로 중국 정부하고 합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양해를 좀 해줘라 라고 하면서 기존의 매몰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양쪽 정부의 구애를 레버리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별을 단정적으로 생각하면 감정이야. 그냥 어딘가 하나 확 끊어버리고 화끈하게, 뭐 미국에서 자꾸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에이 나 미국에 안 나가. 네. 뭐 중국이 뭐라 그러면 야 공장 빼 하고 싶겠지만,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관계들을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디테일한 이별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그 드리고 기업들이 싶습니다. 이제 그 어쨌든 자기네들 돈 생존에 걸린 문제니까 굉장히 뭐 그거는 잘 또 전략을 짜고 있겠죠 지금. 정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알아서 잘하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프로님 같은 분들이 방향을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방향 반대로 갈 것 같은데. 또 제가 나서야 되나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여튼 이제 우리 반도체, 특히 이제 반도체가 아마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예. 그 업체들이 중국과 최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향에서 서서히 엑시트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사실 좀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게 국민적 감정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약간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는 일종의 회유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략들이 가끔은 강공으로 가고 어쩔 때는 좀 약하게 가고 하는 것들이, 약하게 갈 때 뭐야 갑자기 정부가 뭐 친중으로 돌아선 거야? 뭐 이런 식의 여론들이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전략적으로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요 레버리지에 에피소딕하게 어제 잠깐 얘기 들었던 온두라스 얘기가 좀 있었어요. 온두라스. 온두라스? 네, 요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서 네. 온두라스가 대만하고 단교를 했어요. 단교하고, 네. 단교를 하면서 이게 대만에서 대만하고 그동안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7,800억 원을 빌렸습니다. 대만이 빌려주시 지원을 해준 거죠. 이게 뭐 20년 대출에 10년 상환유예 조건이니까 뭐 사실상 그냥 지원을 해준 건데, 이게 온두라스가 한 3월 중순쯤에 대만 정부에 한 25억 달러 정도 추가로 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저건 좀 힘들다. 그랬더니 바로 중국의 60억 달러 원조 받는 조건으로 대만에서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서 온두라스가 사실 미국의 대외 원조 프로그램에도 저 좀 도와주세요 했었어요. 한 10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지원을 못 받았던 이유가
그 부패 통제 지표에서 낙제점을 받아서 미국에서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온두라스는 어쨌든 우리처럼 이렇게 긴밀한 경제 관계는 아니겠지만 자국의 이익이 되는 조건을 가지고 대만에서 돈 안 빌려줘? 그럼 나 중국에서 돈 빌려올래요. 그러면서 단절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도 발생을 했고 그랬더니 미국에선 또 뭐라 그랬냐면 아유 온두라스님 중국이 언제 돈 지원해 준다고 제대로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은 대가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름다운 이별을 주제로 오늘 네. 권순우 팀장님과 함께 SM에 들어봤고요. 우리 명민진 앵커는 이쪽은 큰 관심이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너무 재밌었나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말을 못했군요. 빠져들었어요. 빠져들었어요. 몰입, 충분히 잠겼어요. 무아지경. 고맙습니다. 네. 정프로님 오히려 빨리 끝내기를 바라시는 눈치시던데요. 제가요. 저는 그 네. 검은 선글라스 사이에 눈빛이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의 뭐 내적 하품. 네. 우리 내적 하품. 이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잘 읽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저희 취재팀 이제 못 들어오는 건가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 오늘도 너무 고맙고 예 앞으로도 취재한 내용 혹시 어디에 하소연할 것이 없을 때 꼭 예. 우리 SML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우리 명민지 앵커와는 네.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 아름다운 이별할 때가 됐군요. 아름다운 이별인데 이따가 3시 반에 또 나와야 됩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또 봐야 되죠 저는. 와. 자 우리 명민지 앵커 이제 3%맨이 점점 돼가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음. 이번 주 금요일에 네. 아침에 모닝 라이브 하고 음. 점심에 클로징 벨 하고 음. 저녁에 퇴근길 라이브 하고 음흠. 세탕 쪄요. 그게 뭐 이상한 일인가요? 아니 너무 좋다고 이례적인 일 아니죠? 너무 좋죠. 네, 그게 일상이 됐을 때 비로소 진정한 3%맨이 되는 겁니다. 네, 3%. 아까 대기실에서 저한테 이제 네가 다 해라 그랬죠. 네, 유언비어지요. 네. 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